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저희 알릴레오 시즌2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뭐 중언부언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라이브인데 저하고 짝을 이루어서 같이 이번 주의 방송 네. 라이브와 아울러서 본편까지 함께하게 될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원래 생방송을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마디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기자 어르신들께서 기자분들이 예. 기자님들께서 예, 예. 유시민 뭐라 카더라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방송은 영원히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워낙 요즘 이슈가 네. 더군다나 조국 전쟁, 조국 대전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뭔가 좀 가을이 되기 전에 뭐가 생길 것 같다 이래서 네.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라이브를 하지 뭐. 네, 그렇게 하고 본편은 원래 금요일 밤 자정에 업로드 하던 거를 이제 8시에 업로드 하기로. 네.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에 6시에 오후 6시에 라이브하고 라이브는 한 40분 정도 예정인데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본편은 예전처럼 찍어서 금요일 저녁 8시에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이 참 위험해요. 가면서 우리 네. 김원경 민주언론 사무 시민연합 사무처장님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조국 전쟁과 관련해서 언론 문제를 함께 짚어보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처음이시죠? 예, 저는 특히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물론 뉴스공장은 라이브인데 거기 워낙 시간이 짧으니까. 예. 널널히하게 그런 자세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 알라뷰가 뜻이 뭡니까? 예. 알라뷰. 알라뷰는 알릴레오 라이브를 보십시오. 알릴레오 라이브 뷰의 준말 알라뷰. 예. 시즌 2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네. 방송의 이름이 알라뷰입니다. 그러면 시즌 2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방송 뷰 알라뷰 예. 매주 6시에 화요일 6시에 이렇게 생방을 할 예정입니다. 뭐 크나 문제 없으면 계속 하실 거죠? 예, 뭐 기왕 혹시나 시작하면 내일이라도 예. 바로 기자님들께서 글을 막 쓰고 이러면 잘 보여야죠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잘 보여야겠죠. 네. 근데 우리 알릴레오 시즌 1 때 우리 화면 동영상을 엄청 많이 갖다가 썼거든요. 네. 방송에서 예. 다른 방송사들이 다른 방송사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방송사가 아니고 네. 우리는 유튜브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도 뭐 갖다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갖다 쓰지 말라고는 안 할게요. 채널 A 저 TV조선 말하는 거죠? 뭐 거기뿐만 아니고 뭐 지상파 방송들도 MBC 갖다 쓰고 뭐 예. JTBC도 갖다 쓰고 하는데 네. 좀 제대로 잘라 쓰시라고요. 막 쓰지 말고 예. 정확하게 편집해서 보내달라. 그러니까 제가 말한 바의 핵심을 사용을 하셔야지. 왜 그건 드러내고 앞뒤로 문맥도 안 닿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씹어요 저를. 그거 보여주고. 씹어요. 그러려고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런 비양심적인 행위는 저는 막 법적인 조처 이거 들먹이는 거 네. 싫어해요. 어떡하면 고소고발하고 뭐 이런 거 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호소드립니다. 갖다 쓰시되 막 굳이 허락받고 쓰시라 이 말씀도 안 드릴게요. 정확하게 좀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앞뒤 문맥 잘라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내지 말아달라고 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자, 이 슈퍼챗이라고 이 기부 뭐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거 받을 수가 있나요, 이거를? 예, 요거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예.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아, 홍카콜라의 홍준표 대표님이 예. 되게 화내셨잖아요. 왜 유아무개는 되고 나는 안 되냐. 근데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슈퍼챗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예, 직접 저희 쓰는 게 지금 아니고. 서울에 노무현 시민센터 음. 이제 건립 특별 모금을 시민 참여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알릴레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좋은 방송을 내가 무료로 보는 게 너무 미안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네. 쏴주시면 제가 다 모아가지고요. 아하. 몽땅 다 거기로 기부금으로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이 다 지고 나면 벽면에 음. 총액 표시를 하고 네. 예, 기부한 사람들. 예, 알릴레오 시청자 일동으로 그렇게 해서 벽에 하나 심으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본편 방송도 이제 최초 공개 방식으로 해서 스포츠 모금 하고요. 네. 라이브는 물론 합니다. 물론 하고요. 예. 본격적으로 뭐 시간이 없어요. 네, 40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떻게 조국 관련 조국 보도가 지금 하죠? 한 100만 건 나왔는데 네. 정확한 건 아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이롱이더라고. 그거 다알 네. 수 없어요. 정확한 건 그래서 아닙니다. 좀 예. 약간
일단 그 보도량부터 사실 정정해야 되는데요. 100만 건, 막 70만 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네이버로 대략 조국 서철수 나오는. 조국 후보로 네. 조국으로 하진 않았어요. 조국 조국 후보. 후보로 했을 때도 조국 장관 그 이후에는 그렇게 두 개로 했을 때 계속 보도량이 그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정확한 근거가 아니,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는 아니죠. 것이 최근에 이제 밝혀졌어요. 네이버의 그 보도량을 산출하는 그 기계에 어떤 오류가 있는 그 거. 알고리즘의 검색 기능에 네. 이제 그렇죠. 오류가 있는 거죠. 버퍼링이 있으면서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냥 뉴스 빅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빅카인즈라고. 여기는 비교적 정확하게 업로드된 그 네. 기사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잘 그런 에러가 안 나는데 얼마예요? 여기에서 8월 9일에서 9월 20일까지 총 15. 보도량이 24,000. 근데 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제대로 딱 그 저장되어 있는 음. 것들이어서 대략 요 정도라고 얘기. 24,000도 적지 않아요. 우리가 그럼요. 막 100만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예. 얘기하니까 적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보도가 상당히 많은 보도. 자, 이제 이 문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요. 네. 제가 사실 공동 진행자고 게스트가 한 분이신데 이 라이브는 때로 제가 진행자를 놓고 그쵸. 패널로 포기하죠. 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할 말도 많고 네, 이래가지고 네, 네. 우리 박변이 네. 메인 MC를 맡아주세요. 막중한 임무를 제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유시민 작가님의 많은 얘기들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그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제가요 깔끔하게 한번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끄는 대로 잘 자, 따라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어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조국 장관의 방배동 저택. 저택. 아파트죠. 아파트 40평짜리 저택이 아파트. 아니라 아파트. 아파트의 압수수색부터 가보죠. 압수수색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11시간이라 그러는데. 그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뭐가 나온 걸로 보도가 나오나요? 어떤 기사들은 압수수색 들어가기도 전에 결과물 보도가 이미 입력이 된 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에게는 그 배달원 관련된 사진 기사 있잖아요. 짜장면 말씀이십니까? 그게 짜장면인지 뭔지 지금 짜장면이 아니라 한식을 먹었다고 또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그 보도만 다 기억에 지금 남아가지고 어떻게 음.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느냐. 그 도대체 이런 그림이 왜 나오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보도는 이런 게 나왔어요. 뭐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조국 장관 입건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하기는 중앙일보에서 보도됐던 것을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혹시 뭐 우리 유 작가님이 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우선 이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뭐 2차례 추가적으로 법원에 해서 가져왔다 이 얘기는 원래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냥 조국의 집을 다 털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어떠어떠한 거를 압수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압수 목록을 특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법원에서. 근데 예. 가보니까 압수하고 싶은 게 더 있었나 봐요. 아하, 목록에 예, 있는 예, 거 예, 말고. 예, 예, 예. 그 당연히 그 변호인이 입회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 목록이 없잖아. 음. 목록 받아오면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2차례 더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걸렸고요. 네. 그리고 가져간 거는 뭐 이렇게 가볍게 박스에 2개 들고 갔대는데 네.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국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아,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아. 피의자입니까? 아니면 영장에 적시가 된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없고요. 네. 이제 압수 목록에 압수품 목록에 압수수색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조국 이름이 한번 나온다고 그래요. 아, 목록에. 목록에 예, 그러니까 피의자도 그게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 조국 장관은 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하. 네. 좀 서운할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본인이 좀 전혀 2번째는 네. 그럼 뭘 가져갔지? 뭘 했지? 거기서 그게 8명이 국민들이 가서 많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뭐 밥까지 시켜 먹으면서 네. 그럼 뭐 정경심 교수가 밥을 같이 먹자고 해서 먹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 네. 당연하죠. 아무리 압수수색 왔더라도 밥은 먹여야죠. 음. 그건 뭐 예의를 잘 지켰다고 보고요. 네. 근데 뭐 별 어디 쓸지를 알기 어려운 그런 서류들을 좀 가져가고요. 예. 하루 종일 그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가지고 포렌식을 했대요. 포렌식을 거기서 직접 했다고 예, 하죠. 그 포렌식을 조그만 기계가 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휴대용. 네. 그걸로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뒤졌다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들 컴퓨터를 왜 본 겁니까 이거는? 아 그게 그 집에 컴퓨터가 2대인 줄 알았는데 3대였나 봐요. 아, 그게 2대는 정경심 교수가 지난번에
하드디스크 교체를 위해서 예. 하다가 검찰이 뭐라 하니까 그냥 임의로 제출을 해버렸고요. 네. 동양대의 업무용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하드 교체하려다가 검찰이 뭐라 하니까 임의 제출해버렸고요. 임의 제출한 건 아니고 또 증권회사 직원이 그냥 그렇죠. 검찰 내버린 거죠. 갖고 있다가. 복사하고 하고 냈다. 근데 아직 이제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못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그 주로 아마 아들이 썼던 것 아들이 같아요. 썼던 거. 예, 그래서 그 컴퓨터를 하루 종일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결국은 사모펀드, 표창장 이 정도가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아들 컴퓨터에 뭐가 있다고 그 영장에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포렌식까지 했고 이해가 안 다른 되고. 혐의를 또 만들어. 그리고 이거는 하나 질문을 증거인멸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하드디스크를 내는 과정에서 교체도 하고 뭐 복사도 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대부분 증거인멸 이렇게 표시가 네. 됐어요. 기사 제목이. 이게 증거인멸이 맞나요? 본인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증거인멸이 게 아니라고 우리는 다 설명을 듣고 있는데 법률 증거인멸이 되려면요. 음. 디가우징 같은 걸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증거인멸 하려면 저는 바다에 버립니다. 한강이 제일 좋고요. 불에 태우든가요. 예, 아니면 뭐 전자레인지에 넣고 정보 전자레인지 안 돌리든 돼요. 아니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 했어야지만 증거인멸 내자를 적을 수가 있는데 디스크를 내면 포렌식 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증거인멸이 너무 과했다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을 썼다는 이게 게. 지금 이제 이따 우리가 언론 보도를 다 또 얘기를 살펴봐야 하겠어요. 되겠지만 예. 검찰이 지금 언론을 활용하는 방식을 보면 네. 되게 묘해요. 우선 검찰은 전문가들이 많죠. 거기에는 그렇죠. 포렌식 전문가도 네. 있고 뭐 법률 전문가들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 시민들 언론 소비자들은 그런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과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큰 정보 격차가 있어요. 격차가. 정보 격차가. 네. 정보 수준의 격차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언론이 있죠. 기자분들도 사실 일반 시민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뭐 조금 더 알긴 하죠. 그래서 어차피 전문 지식이 엮이는 비슷한 수준인 기자들을 이용을 하고 언론을 이용을 해서 네. 정보 수준이 낮은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검찰이 한 달 반 동안 심리전을 전개해왔다. 심리전이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 증거인멸 문제요. 네네. 그럼 정경심 교수는 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을까? 그 얘기를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요. 네. 이제 본인의 범죄 증거를 없애는 건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범죄는 자기는 아예 기대 가능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장재원 네. 의원 아드님도 그렇죠. 뭐 블랙박스 뺐다가 가져오고 이런 게 증거인멸죄를 적용을 안 했잖아요. 당연한 법리예요. 네. 근데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하고 조국 장관 가족은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잖아요. 네. 근데 압수수색이 곧 들어올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검찰이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거기서 뭘 찾아서 나를 기소하거나 혹은 유죄 선고를 받아내기 위한 증거로 사용을 할 텐데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그렇죠. 검찰은 못 기억이 안 믿어요. 나니까. 네.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네. 변호사라면.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둬야 되는 당연합니다. 이 복제가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거기 필요한 파일들을 자기가 USB를 꽂아서 이제 복사하는 그걸로는 안 되고 그렇죠.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전체를 시스템 전체를 복제해야 돼. 복사하는- 이미징. 그렇죠. 이게 이미징이에요. 이미징이에요. 네. 똑같이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합니다. 예, 나중에 저쪽에서 검찰에서 그걸 압수해 가서 거기서 뭐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타임인데 지금 잡음이 조금 많이 들린다고 지금 댓글들이 그래요? 올라오고 있어요. 박지원 변호사가 목소리 너무 커서 그렇지. 제가 목소리 좀 크긴 큽니다. 아. 오디오로 조금 재조정한 다음에 예. 다시 좀 그래요? 다시 좀 설정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처음입니다. 스텝 뭐하냐고 지금 네. 난리네. 스탭들이 참 엉망인가요? 예. 아닙니다. 처음이라서 그런 거고 좀 이해를 소리 좀 해주시고. 키우라는 얘기가 네, 많네. 조금만 한 안 2, 들려요? 3분만 좀 기다려 네. 주십시오. 다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조정합시다. 근데 저는 정보 격차라기보다는
자, 하이 큐. 네, 어. 오디오가 예. 살아났습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제가 안 들린다면서요. 잘 들리세요? 아유, 목 빠지게 네. 기다리셨다는 또 첫 방송이라 아직 네. 기술적으로 에러가 네. 있어요. 예, 조금 예. 문제점은 또 나중에 수정이 될 거니까요. 예. 이해 좀 해주시고. 그 제가 이어서 정리를 하면 자, 하드디스크 교체, 증거인멸.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 보도를 보면 언론도 보도를 그렇게 하죠. 증거인멸 시도 이렇게 네. 제목을 달았어요. 네, 네.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내가 정경심 교수의 처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시민들은 몰라요. 집에서는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기계를 써야만 이미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문 업체에 들고 가려고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컴퓨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 시민 상대로 검찰은 이걸 뻔히 알아요. 안다는 거죠. 예. 예. 알고 언론에다 그런 식으로 흘리고 언론은 증거인멸 시도라는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아하. 보도를 하고 음.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시민들은 정경심 교수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아하. 그러니까 증거를 없애려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나갔지. 들켰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이게 이것만 아니고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심리 전환을 지난 한 달간 진행해 왔다. 저는. 그러면 제가 두 분한테 엿붙이고 싶은 네. 게 언론은 정말 모릅니까? 아마 알면서도 어쩌면 묵시적으로 방조하거나 공범이 된 겁니다. 그 김은경 처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던 거라니까 그게. 근데 저는 사실 모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걸 들었을 때 그렇게 그게 꼭 증거 인멸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기자들은 그 의문을 애써 누르고 그냥 주는 보도자료 또는 주워 들은 어떤 정보 이런 것만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을 취재해야 되잖아요. 기자의 근데 사명이 취재 취재잖아요. 자체를 안 하고 거기서 멈추고 그냥 받아쓰기만 하는 그런 식의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왜 그건 좀 그러냐고요. 알겠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와 그러노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수 언론들은 아주 정파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단도직입 한겨레나 경향은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저는 왜 자꾸 저한테? 저는요, 우리 많은 기자들한테 살아있는 정권을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건 반드시 오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시를 하던 보호를 하던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팩트에 근거하려면 반드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정보를 줬을 때 그 정보가 어디까지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확인한 것까지만 보도해줘야 돼요.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아까 말한 증거인멸 의혹도 아니고 증거인멸까지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라고만 말해도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정경인멸 시도. 네, 시도다라고 말하는 보도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조국 죽이기에 나선 그런 언론들이 이제 보수 언론들은 있는 거고 진보 언론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보도가 많이 나오면 저가 보기에는 그런 보도를 일단 따라가게 되는 어떤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보도에 적극적으로 착수해서 뭔가 새로운 내용을 발굴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장관만 권력이 아니고 검찰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마어마한 권력자 아니에요? 그런데 파닥파닥이 아니라 휘싱휘싱 나오다니고. 그래서 요즘 이제 한겨레가 이제 그렇게 보도해 보려고 여러 가지 새로운 보도들을 이제서야 적극적인 그런 최근에 여러 한겨레가 사태 이후에 약간 논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대로 된 보도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따라가면서 그나마 여기서 나도 또 다른 단독을 하나 내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 지금 기사 나오면서 보면 속보, 단독, 정합 이렇게 달고 나오잖아요. 네. 그거 어떤 의미예요, 그게? 저는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독을 여러 개 놓고 보면 도대체 왜 단독인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그거 알아맞추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단독을 막 따라도 되는 거예요, 단독을?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JTBC는 단독을 안 달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제가 그 궁금해서 막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평을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속보는 뭐냐?
내가 제일 먼저 듣고 뺏겼다? 그게 아, 그거 단독은 뭐냐? 나 혼자만 듣고 뺏겼다? 그게 단독이고요. 네. 종합은 뭐냐? 네. 다른 사람들이 듣고 뺏긴 것까지 같이 뺏겼다? 이게 종합이다. 이런 비아냥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아냥, 요즘 그게 비아냥이죠. 정말 비극의 시대예요. 이렇게 진짜. 언론을 못 믿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정말 끔찍합니까? 저는 정말 슬픕니다. 끔찍합니다. 그 지금 조국 장관이 지명되고부터 네. 지금 한 달 반쯤 됐는데 너무나 많은 보도량, 너무나 많은 이슈 네. 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었어요. 네. 한 3분 안에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간략하게 지금까지 나가. 뭐가 있었고 뭐가 남았는지. 임명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입니다. 네. 임명된 때부터 몇 가지 큰 카테고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구체적 내용 우리 유 작가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사장님께서 일단은 산호명 얘기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한교안 산호명은 1번이라고 말할 수 없어. 0.5번. 0.5번. 뭐 이거는 뭐 스치듯지나. 슬쩍 네. 슬쩍. 네. 그러다 제일 먼저 부각되는 게 웅동학원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때 위장 이혼 얘기도 나왔었고 소송 얘기도 나왔었고 재판을 일부러 져줬다. 원고 피고가 같다.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시세 차익이 상당히 크다라고 했다가 이 뭐 부동산을 나중에 뭐 다 헌납한다 그러니까 뭐 헐값 뭐 별로 빚이 이익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다라고 보도로 됐었고요. 보도가 그것도 한 뭉텅이 될 것 같고. 그 전재수 씨 위장이혼 이런 네. 것도 처음에 초기에 네, 엄청 부각이 네. 됐었습니다.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그렇게 원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밝혀지면 그 말은 안 합니다. 네. 정정하지 않습니다. 음. 또 다른 의혹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계속 새로운 의혹을 내는. 그 다음에 사모펀드고 표창장 부분도 그러면 웅동학원 부분을 우리가 보면 웅동학원 얘기는 확 다가 버렸습니다. 다시 또 나오던데 어제부터 뭐 나온 얘기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뭐 돌아가신 그 조 장관 아버님이 아버님. 뭐 빚이 없는데 그 허위로 만든 거라는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네. 등 그다음에 뭐 은행 대출 받은 게 사실 그 신축공사 대금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 네. 벌써 증명이 됐는데 그 돈 어디 갔는지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등 이런 얘기가 일종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 의혹을 이렇게 하다가 아님 그럼 화살표 이렇게 해서 웅동학원으로 웅동학원으로 가다가 예스 뭐 예, 이렇게 또 여기서 또길 막힘 이러면 그 다음에는 위장이혼으로 내려가고. 표창장으로 가나 표창장으로 표창장으로 막 가다가 거기서 또 막히면 또 틀어가지고 사모펀드로 가고. 사모펀드에서 사다리타기야. 뭐가 안 나오면 다시 웅동학원으로 또 가는 거야 이게. 그 이 검찰과 언론의 알고리즘, 이게 우리말로는 순서도라고 그러는데요. 네. 직진, 네. 우회전. 그러면 이제 우회전에서 뺑뺑 도는 거야 이 네 가지를.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남은 건 되게 두 개. 지금 웅동학원 얘기는 사실은 기소도 못했을 뿐더러 얘기가 끝난 것 같아요. 예. 해명도 안 돼요. 예. 기자들이 저는 사실은 썼으면 나중에 잘못됐다면 정정 보도를 해줘야 돼 알아서 자정이. 그 정도면 안 대한민국 되죠. 살기 좋은 나라 됐지. 근데 사실은 검찰에서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또 언론에서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그 얘기는 넘어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표창장하고 사모펀드 부분 같습니다. 자, 근데 표창장 보도 특히 동양대 표창장. 네. 네. 오늘 누가 조크를 그렇게 했던데 김빙삼 트윗에 트럼프가 알면 큰일 난다고 노벨상 버리고 이 동양대 표창장 받으러 온다고. 아 그런 예, 그 김빙삼의 트윗도 있던데 표창장은 어떻게 기소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금 표창장 관련한 언론 보도 김원경 처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많죠. 동양대 거. 아유 너무 해프닝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아까 이제 정보격차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시민의 정보격차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검찰과 언론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표창장 관련해서는 정보격차가 아니고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검찰과 언론만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정보격차가 반대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두 다 이게 말이 돼? 계속 그렇게 묻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검찰과 그 언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포토샵으로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그 기생충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 이게 표가 난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왜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정보격차라기보다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태도예요. 근데 표창장 건 관련해서는 우선 사실관계에 관한 네. 게 있고요. 근데 법리적인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사실관계는 나중에 좀 다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 법리적으로 네. 지금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조사도 안 하고 네. 이제 조국 청문회 끝나기 1시간 반 전에 공소장을 법원에 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돼 있는데 위조라는 게 형법적으로 개념이 뭐예요? 위조라는 것은 권한 없는 자가 자신의 권한 없이 위임받지 않고 문서를 작성했을 그렇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위조라는 그건 거는 사문서. 예, 사문서 위조죠. 예. 동양대는 사립대학이니까 네. 사문서예요.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동양대 총장이 이제 교부할 권한이 있는데 그렇죠. 동양대 총장의 결재를 얻지 않고 총장 모르게 정경심 교수가 자기 딸한테 표창장을 만들어줬다. 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임의적으로 날인했다고 돼 있잖아요. 찍었다. 찍었다. 예.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이제 SBS가 단독으로 했죠. 네. 그 안에 파일이 나왔다. 아, 직인 파일 나왔다. 직인 했습니다. 파일 나왔다. 예. 그러고 나서 곧 이어서 며칠 안 있어서 또 KBS 쪽으로 옮겨가서 뭐 또 여러 언론으로 퍼지면서 맞습니다. 기생충 방식으로 예. 이제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조라는 것은 형법상 볼 때 권한 없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문서를 만들 때 위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소 불일치한 점이 있을 때는 그건 위조는 아니잖아요. 굳이 법적으로 변조가 될 여지가 있지만 그것도 큰 차이가 없으면 변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예. 검찰이 지금 그래놓고는 또 언론한테 검찰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소장 변경할 거라 그랬어요. 네. 처음에 기소를 할 때 공소장에는 마음대로 하여튼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예, 찍었다고 해놓고 예. 그 다음에는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컴퓨터상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글 파일 이용해서 예, 예. 뭐 한글 파일 뭐 포토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 그거를 했다고 이제 지금 공소장 변경할 거라는 언론 플레이를 또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 공소장을 낼 당시에 그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없었고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급하게 냈다면 그 공문서 허위 작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형적인 권한 있는 사람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성립하는 게 공문서 허위 작성죄가 됩니다. 예. 사문서는 허위 작성죄 없어요. 사문서는 뭐 내가 마음대로 적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공문서는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사실하고 부합되지 않게 적었을 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취재한 바로는 검찰이 동양대에서 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본체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그 투자회사 직원한테 받아가지고 네. 포렌식 분석을 할 때 변호인이 입회를 해서 그 파일이 있음을 그때 이미 알았어요. 네. 그게 여러 날 전이거든요, 기소하기. 그러면 기소할 당시에는 지금 컴퓨터로 표창장을 만드는 거하고 학교 용지에다가 총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누군가와 성명불상자와 누구인지 모르는 자와 공모해서 날인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른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증거들은 이미 공소장을 내기 전에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날인했다고 내놓고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해서 그다음에 뭐 포토샵 프로그램도 없다는데 그 네. 컴퓨터에 하여튼 한글 프로그램으로 잘라서 맞췄다. 그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알고도 일부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요. 그 검사가 공문서 작성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밀히 따지면요. 근데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공소장하고 보도 내용을 맞춰보니까 당장 그 생각이 드는데 기자분들은 왜 그런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죠. 검찰이 주는 거 그냥 계속 그냥 흘려주면 실제로 확인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공소장과 그 파일을 확인한 기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약점이 돼버렸어요. 얼토당토하게 그 시점에 기소를 해버려가지고 예. 뭐 결재를 맡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결국은 그게 지금 약점이 돼서 표창장 부분은 더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그 김원경 처장님한테 기자들을 많이 취재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아들의 표창장에서 네. 아들 상장에서 떼서. 그 직인 부분하고 이렇게 잘라서 한글 프로그램을 얹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검찰이 이거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본 그랬을 것 같아요. 같아요.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잘 못하고. 예, 그 검사들이 그거 안 해본 것 같아. 해봤으면 그렇게 말을 안 할 텐데 네. 해보지도 않고 한 것 같은데 여하튼 근데 처음에 동아일보 보도에 그 동양대 총장님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2014년도에도 그 아들한테 상장을 자기 마음대로 줬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검찰은 2013년도에 아들 표창장을 따서 딸 걸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기존의 보도와 그것도 다 검찰발인데 그렇죠. 또 자기가 검찰에서 흘려들은 정보와 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맞춰보면 그러면 아들은 언제 상장을 받았나? 그다음에 그 아들 상장은 뭐였고? 그러면 아들 상장보다 이게 더 나중에 위조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실관계를 맞춰본 다음에 기사를 써야 되는데 2014년도에 아들 상장 줬다고 했던 동양대 총장님의 말씀을 보도했던 신문사도 아무 조처를 안 하고 그다음에 육하원칙에 따른 기본 사실조차도 없이 그거를 대서특필한 또 다른 언론사의 기자분들도 전혀 그 뒤에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기자들이 촌대학 나와가지고 언론 고시 봐서 기자 된 분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제가 혼나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기분이 근데 드는데요. 물어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그냥 믿고 보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을 우리가 되게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왜 가짜 뉴스를 믿는 시민들 보면 가짜 뉴스건 아니건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사실을 그냥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내가 믿고 싶은 얘기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오류를 시민보다 기자들이 더 지금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 아니냐. 확증 편향에 의해서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정보만을 그냥 쓰고 이전 보도와 이후 보도가 같은 언론사에서도 계속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자기 혼자서 쓴 건 아니니까 그 자기네 회사 거를 전에 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작업조차 안 지금 해요.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자기 보도 안에서의 오류, 위아래가 오류가 나는 것도 사실 자기가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근데 왜냐면은 저희 그 민원연처럼 그야말로 보도만 취재를 직접 안 하고 보도만 가지고 비교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는 단체조차도 사실 그렇게 팩트 체크를 해보면 금방 이거 안 되네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네. 거 많이 하시잖아요. 민원연에서. 네. 해서 리포트도 발표를 하고 하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그 기자분들이 쓴 기사 댓글에 네. 독자들이 이미 댓글을 답을 달아요. 달아줘요. 예, 답을 다 맞아요. 달아줘요. 그러면 자기 쓴 기사의 그 뭐 조회수만 볼 게 아니고 그 네. 댓글 중에 추천 상위 랭킹에 있는 거 보면 정답이 나와 지적을 있습니다. 다 해놨거든요.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안 하고요. 이런 언론을 감시하는 모니터링하는 네. 시민단체에서 낸 리포트에도 기자들이 반응 안 하죠. 반응 안 합니다. 물론 아주 결정적으로 저희가 실수를 하거나 결정적으로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항의 전화를 할 때는 있지만 항의 전화를 해요? 네, 항의 전화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반응을 안 합니다. 그 주로. 근데 그 댓글도 저는 안 읽는 것 같아요. 댓글 읽으면 마음 아프니까. 그래도 기분 읽어야죠. 나쁘니까. 댓글이 안 많이 읽을 것 달리잖아요. 같아요. 읽어야죠. 안 읽을 것 같아요. 자신의 기사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언론에 답답해요. 대해서는 이제 기자분들에 대해서 뭘 더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저는 기자분들 워낙 많으니까요. 그냥 기자분들을 다 묶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아무튼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오보를 너무 많이 내는 이런 기자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기사에 정말 클릭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라리. 오히려 반대로 저는 이제는 좋은 기사를 쓴 기자들 위주로 그 기사를 소비하는 이런 운동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기자를 다 한꺼번에 묶어서 다 기레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따가 말하겠지만 뭐 뉴스공장 많이 듣자 뭐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기자 그 팬 기자 뭐 방송사에서 하는 기자가 아니에요. 1인 미디어 시대고 그렇죠. 유튜버들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독창적이고 정확한 해석을 내려주시는 분들 그리고 좋은 기사 팩트 체크한 기사를 올려주시는 분들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소비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린 거는 네. 제가 기자분들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를 한번 무슨 공감은 못 하더라도 이해라도 해보고 싶어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 권력을 감시하는 게 언론의 기능인데 내가 이게 권력을 조국 장관은 권력이다. 아. 살아있는 정권의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좋아했고 신이 그리고 민정수석이었고 또 본인들이 보기엔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장관으로 기어이 임명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한 살아있는 권력이다. 그러니 이 권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많은 의혹들은 내가 보도하고 아하. 싶고 보도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보도가 우리가 말하는 뭐 공영방송이나 SBS 등등도 그런 보도들이 100%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보도는 잘 지적하는 보도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검찰발 소스를 가지고 대충 아주 속보 짧게 경쟁을 하는 네,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보도들이 훨씬 많고 같은 언론사 안에서요. 예를 들면 SBS 보도에서 그 웅동학원 관련된 거가 앞에서는 그 재산이 많다. 뒤에서는 빚이 더 많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 재산이 많다고 나온 그 보도는 어떻게 보면 연합뉴스 등에서 네. 내는 속보를 받아서 받았은 거고. 빠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어뷰징 관련 보도였어요. 근데 뒤에서 나온 보도는 사실 굉장히 칭찬받아야 되는 그렇지. 보도예요. 근데 그것도 같이 묻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래서 갈라서 얘기하자는 거죠. 무조건 SBS 아니야가 아니고 앞 뒤가 내용이 다르고 좋은 보도를 소비하자. 칭찬해주자. 이런 예. 생각입니다. 우리 유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기자들이 그렇게 공부도 잘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그러니까 우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인식의 문제가 하나 이제 김원영 차장 말씀처럼 일반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세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건에 관해서는 조국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있어요. 네.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 수사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법적으로. 당사자 문제니까 지휘를 전혀 못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지금 피고인이 돼 있어요. 기소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대, 정경심이라는 시민 개인이잖아요. 아니 국가라는 이 무시무시한 이 권력 조직이 정경심이라는 물론 현직 장관의 배우자이긴 하지만 정경심이라는 자연인을 벌 주겠다고 기소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 둘은 기소가 된 이상은 법정에서는 대등하죠. 네. 그렇지만 기소 전에 검찰이 피사실을 흘리고 여론 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이 와중에서는 누가 약자냐 하면 그 시민 정경심이 약자예요. 네. 근데 이 판국에 검찰을 편들어서 시민 정경심의 모든 발언권을 봉쇄하고 그쪽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런 인식의 도착 이게 하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보수 언론은 조국을 싫어해요. 문정권도 싫어하고요. 네. 싫어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결과적으로 조국 가족을 이제 옹호하는 내용의 활동을 저는 해왔는데 그렇죠. 제가 편파적이에요. 근데 제가 편파적이 된 과정은 되게 공정합니다. 이게 김어준 총수 여록에서 제가 배운 건데요. 네. 편을 들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왜곡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토대로 해서 유추해보고 이거는 검찰이라는 이 국가 권력이 이 자연인 정경심이나 혹은 조국을 범죄자라고 간주하는 네. 이것이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라는 잠정적 결론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국을 편드는 거거든요. 편파적이 된 거는 되게 공정하게 된 거는 그렇죠.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거쳐서 결과적 편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수 언론의 많은 기자들은 그 자체가 편파적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편파적이었다. 예. 편파성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고 해석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진보 언론은 그 경쟁, 왠지 어용 소리를 듣기 싫다는 컴플렉스. 네. 뭔가 결과적으로라도 조국과 정부를 편들게 되면 너네 어용이야 여당지야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컴플렉스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속보 경쟁이요. 그거는 한겨레 해양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알차게 정보를 추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켓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장 점유율을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보수 언론이 하는 속보 경쟁, 이 검찰에서 받아먹는 이 소스를 가지고 마구마구 라면 끓이 해서 상을 차려내는 이 경쟁에 끌려 들어갔다고 봐요. 끌려 저는. 들어갔다. 예, 그래서 자, 그렇다면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더 이따 얘기하고요. 우선
표창장급 말고 제일 큰 게 남아 있어요. 예, 사모펀드? 사모펀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해. 더 할까요? 40분 지났는데 좀만 더 해. 계속 해요 그냥. 예. 예. 사모펀드. 자, 사모펀드 해야 됩니다. 사모펀드 얘기가 정말로 중요하고 어쩌면 정경심 교수의 기소에서 당락 정말 유무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모펀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모펀드 아니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변호사? 일단은 저는 조금 그림을 쉽게 좀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네. 결국은 코링크 PE라는 지금 이거 나와 제가 있는 들어드릴게요. 네. 코링크 PE라는 회사인데요. 설립이 2016년 2월 달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익성이냐 아니면 정경심이냐 이 부분에 정경심 교수는 요 화면에서 빠져 있어요. 원래는 요 옆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원래 여기 조범동하고 연결돼 조범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정경심. 맞습니다. 요 옆에 조국. 조국은 저기 있고요. 예. 네, 익성이냐 이게 조범동을 비롯한 정경심이냐 이 부분인데 제가 상법을 전공을 했어요. 상법 박사입니다. 이렇게 공부는 예. 열심히 못했지만 박사예요? 학위가 있는 회사법 박사예요? 진짜 박사입니다. 아니 만주 박사가. 단국대학 그 유명한 요새 유명해졌던 박사학위 있어요? 아, 학위가 아, 있습니다. 박 박사님. 여가면 또 박변. 박변의 상법 박사인데 이 회사법을 제가 전공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실제로 회사를 뭐 펀드를 운영을 해보고 그걸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는 아는 거고 실제로 설립을 했을 때가 중요하냐 증자를 했을 때가 중요하냐 이 부분인데 익성이 설립할 때 돈을 대부분 투자를 했습니다. 유상 증자할 때는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 조범동이 참여했고 이 조범동의 2억 5천은 정경심 교사가 그냥 앉아서 해도 돼요. 화면에 다 보여주고 왔을 있어요. 것이라고 네, 추측이 되고 검찰은 2016년 3월달 증자액을 포인트로 봐서 코링크가 조범동 내지 정경심 거라고 지금 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정경심 거야지만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는요 어떤 짓을 하도 처벌을 못해요. 그 우리 사무처장님은 네. 이 사모펀드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네. 좀 이해가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일단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제목이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네. 던져볼게요. 두 분이 다 추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저께인가 보도가 나왔는데 일부 네. 언론에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를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네. 하면 안 된다고 건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려고 그랬으나 네. 직보를 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음. 그리고 지명을 하면 이런 문제가 터져날 거라는 핵심적인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통했어요. 근데 이 누군가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더 좋게는 그거를 다 확실하게 수합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박상기조 당시. 예, 박상기 법무장관이 대통령께 직보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조국을 불러다가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해서 지명을 안 하든가 처리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그 라인을 안 거치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시도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네. 이따 이 그림 좀 설명하겠지만, 다시 하겠지만.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지명하기 전 시점, 그러니까 8월 초요. 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받은 핵심 정보는 무엇이었을까요? 뭐에 관한 거였을까요? 이 그림에서. 돈이 오갔다라는 그 부분이겠죠. 그렇죠. 2억 5천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좀 빠져 있는데요. 뭐 10억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막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다운 검사라고 저는 생각해 왔어요. 네.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선택이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평가할 따름이죠. 윤석열 검사는 검사로서 매우 유능하고 집요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왔어요. 네. 근데 이번 이 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로서의 정도를 벗어났고요. 그것 때문에 본인은 주관적으로 안 그럴지 몰라도 실제 정치 무대 속으로 뛰어들어 버렸어요. 그 건으로. 네. 이게 그때 갖고 있던 게 뭐냐 하면 예. 지금 이 도표에는 없지만 WFM에서도 지금
조범동 씨하고 맞습니다. 그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는 액수가 좀 커요. 뭐 네. 한 2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빨간 한술표가 또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그거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때 포착된 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게 이때 허위공시, 네. 주가 조작, 횡령 이런 건들이 검찰 우리 영화 더킹에 그 네. 문서 문서 보고 보관하고 있죠. 네. 예. 그런 것처럼 뭐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검 반부패 반부패 강력부장 예. 이 특수부를 지휘하잖아요. 이분이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받았냐 하면 조국 가족 최소한 정경심은 구속이고 네. 유죄 선고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보고를 받았을 걸로 추측해요. 그때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확고한 심증을 형성을 한 거예요. 아하. 조국 가족은 범죄자다. 음.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음. 그 지명한 직후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사퇴를 안 하고 청문회까지 가니까 청문회 끝나기 직전에 그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예.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만한 동양대 표창장 건으로 기소를 해서 기소까지 했죠. 부인이 이제 기소까지 됐는데 계속 하겠냐. 갔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냐 설마 임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 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가 받았던 최초의 보고 그것이 지금 나온 수사 결과와 어떻게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봐야 돼요. 네. 많이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은. 네,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범죄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거의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그렇죠, 고기.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조작. 맞습니다. 여기에 조범동 씨가 같이 관련이 돼 있어요. 여기에 뭐 무슨 신성의 우아무개 씨라든가 뭐 그다음에 익성의 여기 회장, 익성의 뭐 이아무개 회장이라든가 그 웰스 씨. 동생이라든가 등등 여기 다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조범동의 배우자도 코링크의 주식이 있고 이건 이제 남편 거겠죠. 네. 아마도. 아내. 이 문제는 정경심 교수가 얽힌 것이 조범동 혹은 조범동 아내와의 금전 거래예요. 그렇죠. 돈을 빌려줬고 돈을 돌려받았고 네. 이건데 사실은. 근데 이게 모두가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이에요. 네. 이 돈 거래 관계가 돈을 꿔준 거, 그다음에 코링크의 증자에 참여한 거, 이 모든 것들이 조국 장관이 그냥 교수일 때 일어난 민간인일 일이에요. 때. 민간인일 때. 힘 하나도 없을 때. 권력형 범죄가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서로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권력 범죄는 아니에요. 네. 그런 건데 문제는 정경심 교수가 이 밖에 있기 때문에 검찰은 어떻게든 이 안으로 넣어야 정경심 교수를 이 안으로 묶어 넣어야만 돼요. 네. 그래야 처벌할 수 예, 있거든요. 그래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법률적으로 보면 제가 들은 바로는 네. 투자자는 처벌 못해요. 못합니다. 과태료밖에 못 매겨요. 네. 기껏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주식을 갖고 있거나 네. 차명으로 뭐 자산을 갖고 있거나 소유하거나. 횡령에 가담했거나 네. 이런 게 있어야 형법상 피고인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검찰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특수부를 지휘하면서 검찰에게 직보했던 그 정보 보고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수사 동향을 다 짚어봐야 돼요. 검사로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매듭지어야 돼요. 이거를. 이거는 정경심 교수를 여기 넣어놓는 유일한 방법은 증거를 찾는 건데 네, 맞습니다. 증거는 돈이죠. 네. 또는 문서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조범동의 말 언론에 막 흘리잖아요. 뭐 갑질했다. 갑질했다부터 시작해서 뭐 WFM에서 그 자문료 1,400만 원 7개월 동안 받았다. 받은 것 때문에 뭐 회의에 이익을 와서 공유한 거 아니냐. 뭐 주가가 왜 안 오르냐고 질책했다 이런 말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법정에 가면 이 말들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여기 상법박사 한번 살짝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이 상법박사. 들어도 돼요. 네, 소유자여야 됩니다. 네. 실질적 운영자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경심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정도거든요. 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든지, 자본을 집행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자신이 운영을 할 수 있다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인사적으로 뭔가 해고를 하거나 뭘 할 수 있는데 그럼요. 아무것도 못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본에 대해서 아무런 집행력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죠. 그렇죠. 말은 갑질 당했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어이 갑질했으면 소유자지 그렇게 안 합니다. 어이 갑질했는데 당연 소유자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증거들을 봐서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소유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돼야지만이 자본시장법상의 뭐 허위공시자라든지 그런 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만들고 있는 그림에서 한참 여기서 못 네. 들어가고 있어요. 조국은 더 밖에 있어요. 조국은 한참 정경심은 멀리 여기 있습니다. 있고요. 조국은 저 바깥에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참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받았을 때는 돈에는 타이틀이 없습니다. 예. 계좌를 딱 들어보면 아니면 보고된 문서죠. 뭐 공직자니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금전이 오갔고 10억이 오가고 2억 5천이 오가고 5억이 오가고 그 5억을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오갔다면 뭔가 지배를 할 수 있었는데 오갔었구나.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위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생각할 수 있죠. 조사를 하다가 아닌 게 지금 드러나. 지금 뭐 이거는 예. 익성 아니면 신성이 지금 이 모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2015년부터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익성이 사실은 실소유자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늘 나온 보도에 이 배터리 펀드요. 네. 여기는 배터리 펀드. 여기 있네요. 배터리 펀드. WFM. 그다음에 이 와이파이 사업 이런 네. 것들이 다 2015년도에 익성의 투자 유치 그렇죠. 설명 자료에 이미 네. 다 다 있는 들어갔다는 내용이잖아요. 거예요. 익성에서. 그러니까 조국하고는 이 사업과는 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주시는 이유는 이제 검찰총장이 왜 그랬을까라는 예. 것을 이해하시라고 지금 예. 하시는 근데 이해가 돼요. 저도 사실은 근데 검찰총장이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돼요 거죠. 아직까지. 이거는 이해가 가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이건 이해가 근데 되죠, 이제. 표창장은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전격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압수수색을 주십시오. 하고 예. 표창장은 밑밥이에요. 밑밥이에요. 예, 이제 이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는 네. 도덕적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경심 교수가 비난받을 소지는 너무 부지런히 스펙을 모았어요. 아들딸 스펙을. 그 점에 관해서는 뭐 비판을 받아도 뭐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다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장관 부인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배우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자기가 하는 프로그램에까지 아들딸이 뭐 몽골 봉사활동도 가고 온갖 걸 다 했어요. 많이 했더라고요. 예, 뭐 몽골도 갔냐 안 갔냐 그런데 갔다 왔고요. 네. 뭐 케냐도 갔고요. 뭐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너무 많이 오버스펙으로. 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관련된 거는 봉사를 했더라도 상을 안 줬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그거 뭐 누가 욕을 하면 저는 그래요. 맞아요. 정경심 교수가 너무 열심히 모아서 스펙을 그런 거요. 그럼 괘씸죄를 씌우기 위해서 근데 했다라고 이게 볼수 대학 있겠네요. 입시라는 게 음, 이 방아쇠예요. 우리나라 여론 형성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자기들이 노리는 거는 사모펀드건인데 이 사모펀드건으로 여론 수사를 몰고 가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적 비난을 집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터뜨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그럼요. 낚시할 때 밑밥에 해당되는 예. 밑밥 막 풀어서 고기 못 낚아요. 팍 풀어서 고기 모아놓고 그다음에 먹이용 떡밥을 달아서 지렁이나 이렇게 대어를 낚는 거. 저도 지금 이해가 되는 네. 그거는 밑밥인데 너무 엉뚱한 밑밥을 던졌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리고 표창장 크게 던진 기소는- 거야. 밑밥이 아니고 이렇게 투망을 거의 뭐 너무 크게 던져가지고 그렇죠. 이게 시민들이 보기에 괘씸죄로만 보이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는 왜냐하면 다른 사안에 있어서 검찰이 했던 행태가 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너무 다르니까 사실은 저는 이거는 여론전에 오히려 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초창기에 이 괘씸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분노하는 분들도 많았고 특히 20대의 박탈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세대론으로 네. 포장해서 네, 도덕적 맞아요. 공격을 한 저는 거죠. 세대론이 아니고 저는 부모 정경심 교수랑 비슷한 세대인데 그 어른 세대들도요 사실 나는 내 자식한테 저렇게 못 해줬는데 그런 마음 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런 수준의 괘씸죄 그러니까 어떤 법보다 큰 죄가 괘씸죄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처음에 가졌던 마음에서 지금은 해도 너무하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검찰이 예. 갖고 언론이 거기에 완전히 그 날개를 달아줘가지고 진짜 미친 지금 듯이 검찰은 너무 왔어요. 그죠? 검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러면 그러니까 지금 뭘 알 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자기는. 마무리를 해야 네, 될 마무리를 시간이에요. 해야 됩니다. 예. 우리도 마무리 우리도 마무리해야 네, 돼요. 검찰이 뭘 하고 예. 언론 보도가 거기 따라오고 마지막 국면으로 지금 가요. 이제 자택 압수수색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데는 없습니다. 더 갈 데가 없어요. 네, 이제는. 기소와 구속밖에 이제는 안 끝나야 남았어요. 돼요. 예. 끝나야 되는데 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봐요. 영장을 친다. 예.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보고요. 네. 우리 법원을 저는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네. 과거에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징역 살린 법원이고 그 판사들이 그냥 다 있잖아요. 그대로 있죠. 예. 검사들은 더하죠. 네. 뭐 눈도 되게 나빠요. 김학의 씨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작도 잘해요. 유서대필 이런 거 못 조작해내고 알아보고 해요. 막 그러잖아요. 그 검사들이 그냥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0%예요. 발부될 확률이. 네. 근데 50% 있다고 봐요. 저도 그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지금 정경심 교수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혹시 발부되면 이 상황에서도 장관직을 할 수 있냐. 아하. 이렇게 해서 야당과 보수 언론의 대대적인 공격이 총공세가 있을 것이다. 총공세가 마지막으로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마지막 승부를 보는 거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공동정범 등등으로 네. 사모펀드. 예, 사모펀드와 관련된 포괄적으로 이걸로 해서 영장을 치는 거고요.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이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 과정도 잘못됐고 그러면 인사조처 당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 그래서 예, 한동훈뿐만 아니죠. 한동훈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예. 한동훈 반부패 부패 강력부장 강력부장. 대검을 네. 비롯한 특수부의 이 수사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것 때문에 그걸 그래도 명분을 세우려면 나중에 무죄 나오는 거는 나중 문제니까 우선 영장이 발부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누가 영장 전담 판사를 하고 있는지 날짜 봐가지고 막 안테나 세우고 삐삐삐 쳐가지고 확률 높은 날 넣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발부가 되면 이제 조국패 일단 이렇게 된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죠. 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패죠. 패죠. 네. 명백하게 이거는 지금이고 나중이고. 네. 그러면 이 게임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게임을 하냐는 왜 거예요. 합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멈춰야 된다고 봐요. 아.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검찰총장은 검사예요. 검사로서 제대로 일해왔던 검사답게 검사로서의 판단을 내리라.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취했던 태도, 했던 지시, 그죠? 네. 뭐 한동훈 부장한테 뭐 극비 보고를 받고 뭐 자택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라고 했다며요. 했을 거겠죠 아마도. 거기 검찰총장의 지휘를 다 받았죠. 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 자신이 내렸던 판단과 지시를 다 돌아보고요. 네.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된다. 검사는 제가 첨언하면 객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범죄 수사를 하다가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수사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아니네 이러고. 미안 불기소. 어이, 그렇게 하는 게 검사입니다. 예. 변호사는 안 그래도 됩니다. 변호사도 그래야 돼요. 변호사는 무조건 의뢰인 편을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유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이라도 검사 기본의 본연의 모습으로 그럼요. 객관의 의무로 돌아가라는 그 권력에 말씀이죠.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따라가서 합리적 추론으로 결론을 내고 네. 그 결론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지금까지 그럼 뭐하러 그따위 짓을 했냐 이렇게 욕을 먹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저희는 혹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최대한 수사를 했고 그 결과 수사 결과로 나온 사실과 증거에 의거해서 뭐 불구속 기소를 뭐라도 했다든가 네. 아니면 불기소하기로 했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예요. 지금이라도 정도를 가야 된다. 저도 한마디 하려고.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네. 언론에 대해서 왜냐면 네. 아까 이제 기자들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그죠? 네. 기자를 좀 이해해보자. 왜 저러나.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제가 믿고 좀 좋은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보도에서 조국 후보를 감싸자거나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감싸자거나 이것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직시하고 이 주제를 직시하고 지금까지의 보도 내가 지금까지 어설픈 보도를 했으니 계속 어설픈 보도를 하겠다. 이 태도를 버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아니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다시 리셋하고 이 사안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꼼꼼하게 취재하시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이제 포토라인에 대해서 막 말을 바꾸면서 포토라인이 엄청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마치 정경심 교수가 포토라인에 설 것을 미리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그 순간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 발생한다면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그 정말 거의 마녀사냥 수준의 그런 보도를 할 것인가 숨이 막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론에게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정말 기레기 행태를 멈추고 결단코 말씀드리는데 저는 뉴스공장과 유시민 이사장님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정말로 완벽하게
그 객관적인 그런 보도를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이 중립 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는 진짜 중립이 아니고 진짜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것이 혹시 어쩌면 뭐 조국 장관이 불리한 보도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그게 이게 실제 정말 최선을 진실이라면. 다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서 보도한 것이고 의문점을 얘기한 것이라면은 얼마든지 국민들이 소통하고 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고요. 다만 지금 나온 보도가 정말 제가 조국 장관을 좋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보도가 너무 엉망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그리고 기자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간 많이 갔어요. 이제 시간이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질문 하나 우리 지금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들 지금 벌써 2만 명은 넘었고요. 지금 제가 뭐 확인을 못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그 있는데 와중에 내 욕하러 오신 분도 있네. 예, 죄송합니다. 예. 가세요. 이렇게. 가세요. 네. 가십시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렸던 거 한 번 더 마무리 예. 지을게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뭘 봐야 되고 뭘 들어야 됩니까? 예. 우선 들리는 거 보이는 거는 볼 수밖에 없죠. 네. 들을 수밖에 없고요. 계속 근데 나오니까.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라. 예, 일단 이거 맞나? 음. 그리고 그 전에 봤던 뉴스하고 이게 일치하나?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결과적으로 조국을 편드는 게 됐지만 그 과정이 지극히 공정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네. 뉴스공장이나 우리 박지훈 변호사 자주 나가시는 뉴스 공장 우리 알라뷰나 알라뷰. 예, 네. 이런 거를 즐겨서 찾아서 들으셔야죠. 민원연 보고서도 좀 민원연 읽어주세요. 보고서 예, 꼼꼼하게 제가 진행한 뉴스 공장 잘 외전 더룸도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 탈곡기라는 미디어 탈곡 유튜버도 보고 있습니다. 예. 매일매일 참고하시기 합니다. 바랍니다. 자, 예. 근데 야, 정말 제가 최근에 항상 유 이사장님 제가 팬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신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욕 먹을까봐 무서워서 저 좀 자제했었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국면은 조국을 결과적으로라도 옹호하는 걸로 보이면 이롭지 않아요. 네. 제가 그거 몇 마디 했다고 해갖고 언론이 그냥 한번 발언하면 며칠씩 씹잖아요. 내일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은 조국을 옹호하는 것이 용기 있는 비난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고요. 네. 어떤 경위든 결과적으로 조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큰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칭찬받으려면 조국 욕하면 막 언론에서 다 띄워줘요.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조국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한 시민을 이렇게 언론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네. 그리고 검찰이 뒤에서 심리전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인격을 말살하는 이런 행위를 방관하면 우리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과거에도 있었고 네.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 변호사한테 메인을 맡기고 제가 많이 떠들었어요. 네. 예. 하여튼 저는 아무튼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이렇게 재밌었어요. 가까이서 유 작가님 말을 이렇게 듣다니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제가 패널이 아니고 별 지금 말씀을 정리가 될 정도고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슈퍼챗 예.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슈퍼챗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금액과 무관하게요.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해주신 5분. 유혜양주님, 사랑전국님, 지크리시 이거 독일어 같은데. 예. 그 다음에 희망드림님, 정현우님 5분 선착순 맨 앞에 오신 5분 감사합니다. 아우, 다른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자, 저희 댓글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퇴근길에 알릴레오가 있어 숨통이 트입니다. 연예인 이름 외우듯 기자, 검사 이름 외우자. 검사 이름. 검사 한동훈 오늘 누구를 대검 네. 광복회 강력부장입니다. 검색어에 뜨지 않을래나 네, 한동훈 검사. 뜰것 같은데. 예. 예. 나왔다. 유시민의 감정이입. 아, 박 변호사님 진짜 박사예요. 예, 단국대학교 상법 박사입니다. 예. 자, 독일에서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네. 박 변호사님 오늘 딴 사람 같아요. 오. 저도 좀 그 더룸에서 볼 때보다는 조금 더 친근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 시원하다. 사이다. 지금 유 작가님 말씀하신 거 야, 우유빛깔 김홍준. 야, 좋아. 좋습니다. 자, 하여튼 뭐 첫 방송이라서 약간 뭐 음질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었고 조금 벅벅댔습니다. 예, 죄송한 부분도 있고 그게 라이브지. 예, 다음 주부터는 더 정비해서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 저는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한 마디도 못하고 지금 두 분이 물어보신 것만 대답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정말 보도가 너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번 사태는
저는 언론학적으로도 네. 이거를 잘 기록해서 아하. 문제를 정리해야지 된다라고 음. 생각하고요. 그 작업을 놓치지 않고 이게 뭐 다 엄청 많은 기사잖아요. 놓치지 않고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장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 방송 예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 박변은 본편도 같이 해주셔야 네 맞습니다. 예, 예. 공동 진행자를 예. 해주셔야 예. 되는데 바로 가시려고 그랬던 건 아니죠? 안 갑니다. 어딜 갑니까 제가? 그 저희 알릴레오 시즌 2는 그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8시에 업로드 하는데요. 첫 방송 주제는 우리 나라 살림에 관한 겁니다. 지금 조국 관련 보도 때문에 이 중요한 뉴스가 반나절 잠깐 뉴스 나오고 말았어요.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중요한 나라 살림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언론 보도가 워낙 없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보도 안 된 적이 없어요. 예산안. 이런 경우가 있었나 예. 싶거든요. 맞아요. 그 마침 또 안 되긴 자유한국당에서 뭐 민부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여상한 거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비춰보면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논쟁이 이루어질지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네. 프리뷰를 한번 해보려고요. 누구 나오십니까? 우선 책임성 있는 분이 나오셔야 되니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아우, 조정식 의원님. 네.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뭐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금융 분야에서 네. 현업에서 또 오래 하셨던 분이죠. 이제 한화투자증권 사장을 하셨던 주진영 박사님. 예, 네. 두 분 모시고 네. 예, 자, 꼭 요것도 좀 많이 좀 봐주시길. 나라 살림. 금요일 많이 들어줘야 8시? 되겠죠. 예, 금요일 8시. 금요일 날 꼭 재밌게 또 다시 들려. 거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약간 힘들지만 뭐 주진영 박사님 또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 재밌게 아마 설명이 되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럼요. 너무 조국 장관 때문에 네. 이것도 몰라가지고. 조국 아마 장관 때문에 묻힌 주요한 뉴스가 엄청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나라의 너무 큰 많아요. 손실입니다. 정상 외교까지도 묻히고 있어요. 네. 상당 부분. 예. 자, 저희가 하트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치면 어떨까요? 좋죠. 뭐 좀 간지럽지만 해보죠.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예, 알라뷰 하면서. 예, 알라뷰 한번 아, 드리겠습니다. 예. 좋네요. 하나, 둘, 셋. 알라뷰. 알라뷰.